에이티즈의 혁명은 정말 끝났을까요? 다음 앨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어음마티에 담긴 에이티즈의 세계관과 이후 스토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에 스토리를 몰라도 이해 가능하게 준비해왔으니 재밌게 즐겨주세요. 이번 앨범을 더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체스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체스는 기본적으로 흑과 백으로 팀을 나눠 진행하는 게임으로 항상 백팀이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게임에는 룩, 나이트, 비숍, 퀸, 킹, 폰 이렇게 6가지 포지션이 있으며 킹과 퀸은 각 1개, 룩, 나이트, 비숍은 각 2개, 폰 8개가 모여 한 팀을 이룹니다. 체스의 승리 조건은 말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체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왕이 꼼짝하지 못하는 체크메이트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체크메이트가 아닌 상황에서 억지로 킹을 잡거나 체크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은 채 급하게 게임을 끝내려 할 경우 무조건 승패가 무효화되고 게임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각 말의 이동 경로와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편하게 멈춰놓고 읽어보시고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각 말의 특징은 이후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필독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이스 온 마이티스에 담긴 세계관을 해석해보겠습니다. 세계관 내에서 제트와 그 부하들은 늘 흰 옷을 입고 등장하고 에이티즈와 하나티즈는 검은 해적단으로 불리는 등 검은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체스의 백팀이 제트 측, 흑팀이 에이티즈라고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멤버들이 앉은 위치는 체스 게임이 시작될 때 각 말의 위치와 같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양끝에 윤호와 민기는 룩, 산과 종우가 나이트, 여상과 우영은 비숍, 성원은 퀸, 그리고 홍중이는 킹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룩인 윤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룩은 다른 말을 넘어다닐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이 비어야만 행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룩답게 윤호는 자신의 형, 즉 폰과 함께일 때 집을 떠나지 못하고 크로머를 훔치는 여정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퀸 다음으로 강한 말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리게 멤버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오토바이를 끌고 나타나 모두를 구하고 정신이 없는 순간에 멤버들에게 크로머를 돌리라고 외치며 여상이가 있는 차원으로 이동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윤호는 자신의 형, 즉 폰의 죽음으로 주변이 빈 자리가 생긴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검은 해적단 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혁명의 핵심 인물인 레프트 아이와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의 형을 구해내는 등 강렬한 행보를 보입니다. 다음은 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룩의 명성에 걸맞게 민기 역시 혁명에서 주축이 되는 역할을 맡습니다. 디어 다이어리를 기준으로 민기는 Z 차원의 주민들의 통제된 감정을 깨워주는 차단기를 제일 처음 나눠주고 옥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구하기도 합니다. 민기가 구한 아이는 이후 헤드 가디언을 덮쳐 윤곽로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하는데 사실 이 행동은 다른 루프들에서 산이 맡았던 역할이었으므로 아이를 구한 민기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다른 루프에서는 계속해서 벌어졌던 산의 죽음을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트입니다. 종호는 뒤에서 설명하고 우선 산이만 설명하겠습니다. 나이트는 주변에 있는 말을 뛰어넘어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빠른 공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역할에 맞게 다른 루프에 사는 에이티즈를 습격한 제트를 가장 먼저 공격하며 죽음을 맞는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루프에서는 민기가 구한 아이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었죠. 다음은 비숍입니다. 비숍은 강력하지만 본인이 속한 색깔의 블록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영역 밖에서 다가오는 공격에는 대응할 수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이어리 필름이나 업 뮤직 비디오에서 여상이는 새장 안에 갇힌 새나 소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만 보는 역할로 나오기도 했죠. 또 룩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말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비숍인 우영과 여상은 제트의 폰인 가디언들에게 둘러싸이면 항상 인질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여상이는 크로머를 구했으나 가디언에게 붙잡혔고 유리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리관 안에서 그라임즈 남매와 레프트 아이가 공격당하고 사람들이 빛을 잃어가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 자신의 상황에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대목을 봐도 이런 비숍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숍인 우영이도 여상이와 비슷합니다. 우영이는 산에서는 가디언에게, 박물관에서는 헨리 조에게 잡혀 인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의 형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순간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구할 수 없었고 제트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뛰어나가던 다른 루프의 산이도 막지 못했습니다.
체스 포지션 중 최강이라는 수식어답게 퀸인 성원은 혼자서 큰 문제들을 해결하며 위기를 헤쳐가는 인물입니다. 여상이를 Z 차원에 남겨둔 채로 7명만이 원래 차원으로 돌아왔을 때 여상이를 구하러 갈 수 있는 A차원의 크로머를 찾아낸 것도, 이후 갇혀있는 여상이를 구해준 것도 모두 성화입니다. 또 성화는 해적단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준 지원군 썬더를 찾아내고 그들과 해적단을 연결하는 동맹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킹이 포위되는 순간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홍중이 차원을 이동하는 크로머를 받은 것, 에이티즈에게 크로머를 넘겨주고 검은 해적단의 의상과 뜻을 전달한 것도 다른 세계의 홍중이라는 것, A차원의 크로머를 훔치기로 결정한 건 역시 홍중이었다는 것 등을 통해 우리의 킹이 홍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체스의 규칙을 다시 봐야 합니다. 체스는 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패배 상황, 체크메이트를 만들어야 승패가 나는 게임입니다. 만약 체크메이트가 아닌 상황에서 게임을 성급히 마무리하려 하거나 상대의 왕을 잡아버리는 행동은 반칙으로 처리되어 강제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에이티즈의 차원 이동 중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꿈을 통해 넘겨준 크로머를 통해 이동한 것과 더 월드 시리즈의 끝에서 포위당했던 제트의 마지막 발악으로 인해 이동한 것, 이 두 가지는 멤버들의 자의가 아니라 모두 타이에 의한 예상치 못한 이동이었습니다. 체스에서 상대의 킹을 잡는 행동은 반칙입니다. 이 규칙을 기준으로 첫 번째 이동이 상대의 킹인 제트가 검은 해적단의 킹인 홍중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마지막 이동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티즈와 폰들이 제트를 잡으려 했기 때문, 즉 체크메이트가 아닌 상태에서 서둘러 게임을 끝내려 하는 반칙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면, 체스의 규칙을 어기고 강제로 상대의 킹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승패의 무효화 및 게임 재진행, 다시 말해 차원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이동에서 제트는 크로머를 돌리지 않고 깨트렸지만 차원 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앞으로 에이티즈는 킹인 제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트가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완벽한 체크메이트를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크게 5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돌아온 백의 공격 순서입니다. 체스는 무조건 백과 흑이 번갈아가며 공격하는 게임입니다. 팔라티즈가 잡혔던 것이 백 성공의 결과, 더 월드 시리즈의 끝에서 제트를 거의 잡았던 것이 흑 후공의 결과라고 한다면 다음 앨범에서는 다시 백팀, 즉 제트의 공격 차례가 돌아옵니다. 둘째, 비숍인 여상과 우영의 다음 행보입니다. 비숍은 상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의 공격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역 내에서만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색 블록에 위치하는 둘은 절대 서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의 선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눈앞에서 공격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를 지켜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영이와 여상이는 서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상이고, 그것을 이용해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영, 둘 다 비숍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은 서로를 지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오게 될까요? 혹은 제트에게 대항하는 강력한 한 방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세 번째, 퀸 희생 플레이의 가능성입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를 위해서는 킹을 보호하는 말들을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A차원의 헨리조와 Z차원의 제트가 서로 만난 적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이것이 제트의 중앙 보안 시스템과 연관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였다면 우리는 헨리조가 제트의 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헨리조와의 충돌이 필수적입니다. 체스에는 가장 극적인 플레이를 만들어주는 퀸 희생 플레이가 존재합니다. 퀸의 죽음이 게임에 필수적이고 대체할 공격말이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최강으로 불리는 퀸을 희생해서라도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전략이죠. 만약 다음 싸움에서 이 전략이 사용된다면 이때 희생되는 퀸은 복귀를 노리는 제트의 퀸, 헨리조일까요? 혹은 위기의 순간 극복을 위한 에이티즈의 퀸, 성어일까요? 네 번째는 나이트인 종호의 활약입니다. 나이트는 퀸의 가장 큰 적수로 공격 경로를 예측할 수 없고, 만약 퀸과 퀸이 나이트에게 동시에 공격당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퀸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밖으로 던져져 있던 가구들이 다시 이끌려 들어오는 연출을 보면 종호의 시계는 시간을 돌리는 유물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과연 이 유물은 어떤 상황을 위해 사용될까요? 혹시 앞에서 퀸 희생 플레이를 행한 성화를 되찾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은 흰 옷을 입고 복면을 쓴 인물들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계관 속에서 흰 옷을 입은 것은 Z의 편, 검은 옷을 입은 것은 에이티즈의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뮤비 속의 인물들은 모두 흰 몸 위에 검은 복면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에이티즈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Z의 폰들을, 가디언들을 포섭해가는 과정은 암시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가정에 콘서트 내용을 더하면 조금 더 재밌는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콘서트가 진행되는 내내 타워 꼭대기에 달린 눈은 객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눈알을 굴려가며 객석을 살펴보는 것이 영상으로 송출될 정도로 철저한 수준입니다. 콘서트 무대를 보면 킹인 홍중이와 룩인 윤호는 누군가를 피해 도망가고 나이트인 산은 누군가에게 맞고 쓰러집니다. 심지어 도망치던 윤호와 홍중은 붙잡혀 날개를 뜯기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다가 뛰쳐나가는 성화 역시 날개를 뜯기고 쓰러집니다. 날개를 뜯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자유와 독립의 상실, 타락, 고통이나 변화 등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앞에서 멤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성화가 자신을 희생해서 무언가를 바꾸는 큰 희생 전략을 쓰기로 결심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종호의 시계는 그런 성화의 선택을 되돌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지금껏 누군가를 구해내고 지키는 선한 혁명을 추구했던 에이티즈의 방향에 어두운 변화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영국의 유명한 SF 드라마 닥터 후에는 악당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선의 상징인 닥터가 붙잡힌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동료들이 닥터의 이야기를 퍼뜨리며 전 세계에서 힘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공중에 떠다니는 눈알 드론들이 감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실 에이티즈는 이미 A 차원에 들어와 있는 Z의 감시를 피해 혁명군을 모으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의 그들의 이야기를 보며 에이티즈의 혁명에 동참하는 역할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Z의 감시가 저희에게까지 닿은 것은 아닐까요? 피키 블라인더스 느낌이 난다고 한 우영이의 이야기까지 살짝 합쳐볼게요. 피키 블라인더스는 혼란한 사회에서 활동하던 범죄 조직의 이야기입니다. 가족 같은 형제들이 모여 조직으로 활동하며 범죄와 도덕이 연결된 사회에서 타락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던져주죠. 뮤비에서 오마주된 시카고와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작품 모두 1920년대 혼란스럽고 부패가 가득한 폭력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범죄와 권력이 얽힌 세상 속에서 목표를 달성해가며 결국 사회와 자신들의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작년 가요대제전 무대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의미하는 더 라스트 서퍼가, 이번 인가라이브 무대에서는 영광을 의미하는 더 글로리라는 특별 무대가 있었습니다. 종교 문화적 맥락에서 최후의 만찬은 배신자에 의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원의 시작이기도 하죠. 따라서 두 무대를 연결한다면 믿고 있던 사람으로 인한 엄청난 고난을 통해 더 큰 영광, 구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는 곧 죽음을 맞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데 가요대제전 무대에서는 성화가 그 잔을 깨는 역할을 맡습니다. 에이티즈 멤버들 중에는 비밀스럽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멤버는 없어. 캡틴의 말을 참고한다면 배신을 하게 될 사람은 아마도 Z 차원의 동료, 레프트 아이나 썬더일 수도 있겠죠. 정리하자면 믿고 있던 동료의 배신으로 성화가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겪고 그런 시련을 통해 에이티즈가 새로운 더 강한 승리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추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스토리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이어리에서 우영이는 Z 차원에서 행복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오랜만에 만난 멤버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할 것을 제안하지만 이미 현재 위치에서 입지를 다진 멤버들은 너무 무모한 생각이라며 거절합니다. 8명이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던 시절이 그리웠던 우영이는 여상이가 보관하고 있던 유물을 통해 자신과 멤버들의 감정을 동기화하고 아마도 Z 차원으로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을 유지한 채 사는 사람들의 사회가 생겼고 그걸 이끌어낸 썬더가 Z 차원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Z는 이미 그 세계를 지배해본 적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경험과 A 차원의 지원까지 합쳐졌다면 벌써 그 세계는 Z에게 다시 지배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보다 더 강하게 말이죠. 이미 Z의 강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라면 크로머가 없는 멤버들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혁명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혁명을 시작한다면 계속해서 피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체스의 규칙대로라면 이번은 Z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즉, 에이티즈가 무조건 치명적인 공격을 당할 차례라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처럼 믿고 있던 동료의 배신으로 나이트인 산,
룩인 윤호가 쓰러지고 비숍인 우영과 여상이도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킹인 홍중이까지 잡힌다면, 그리고 성화가 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당연히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자면 그렇게 성화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뮤비 속 종호의 유물이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서라도 나섰던 에이티즈의 혁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무작정 믿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고 필요하다면 어두운 수단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치 피키 블라인더스나 시카고의 주인공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런 변화는 체크메이트를 위한 새로운 폰을 모으는 과정으로 이어지겠죠. 어떤 방향이든 혁명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말이죠. 이전보다 더 큰 힘을 등에 업은 제트의 귀환, 믿고 있던 동료의 배신, 무너졌을지도 모르는 세계, 크로머가 없는 혁명. 같은 편이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세계에서 에이티즈가 체크메이트를 유도하려면 그들의 손발이 되어줄 폰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을 잃고 제트의 감시 아래서 죽은 듯이 사는 삶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티즈와 함께 혁명을 시작하시겠어요? 편도로만 가는 저희 배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승선을 기다리겠습니다.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